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 하명에 따른 것이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이 독자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사람에 대해서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서 임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이 헌법상의 의무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이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당이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정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선출하는 이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각하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헌재가 구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최상목 대행이 만약 헌재 결정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는 완전한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판부 8인의 재판관들은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이 된다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를 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라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이 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선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 종족수 6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당의 하명에 따른 결정을 한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과 여야 합의라는 이 헌법적 가치도 무시하며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일 뿐이라면서 최상목 대행에게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내면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어제 재판부에 정치인 체포 등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 지휘관들의 진술 조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지는 만큼 선고까지 양측의 여론전 그리고 물밑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헌재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한 게 위헌이라는 판단도 내놨죠? 맞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최근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벌인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살펴달라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라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직무감찰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이 위헌이란 헌재 판결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을 두고 여야 반응 엇갈리고 있죠. 네, 먼저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는 점을 헌재가 인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추천이 아닌 민주당 단독 추천이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무시한 최 대행을 향한 경종이라면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진행된 국회 본회의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적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주도의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인데 만약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처리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협의 시간이 필요해 상정을 연기해달란 여당 요청을 우원식 의장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국민의힘의 목리에 편을 들어주는 거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나온 검찰 구형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어제 법정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8개 사건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좌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선 당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구형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을 확장 해석한 거고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2년 구형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구형을 향한 발언은 자제한 채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발단이라고 역공을 펼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의 길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라 윤석열 파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붙여질 경우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방침이라 향후 특검법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늘 창원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출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씨를 직접 조사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창원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 행위 장소가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고려해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본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뒤로 명 씨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서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 김 씨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 측은 수사에 진척이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검찰이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측 변호인은 오전엔 기존 진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본격적인 조사는 오후에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내일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임영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다음 달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오늘 잇따라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6명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우선 군 예비역들의 사건부터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 공판 일정이 하나둘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오전에 재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습니다. 오후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사건도 첫 공판 기일이 다음 달 20일로 지정이 됐고요. 이어서 2차 준비 기일이 열린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다음 달 17일부터 정식 공판 단계에 돌입합니다. 오늘까지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절차 단계인 만큼 김 전 대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출석했는데요. 재판부는 집중 심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곧바로 증인 신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역시 오늘로 준비 절차는 마무리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도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이번이 마지막 준비 기일이 될 거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말씀하신 대로 김 전 장관 재판도 다음 기일부터는 정식 공판 단계에 돌입합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차 준비 기일에서 검사 상상력의 급이 낮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는 건 다른 피고인들도 매한가지인데 앞서 검찰이 이번 내란 재판의 증인이 500명이 넘을 걸로 예상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내란 혐의 사건들 병합 여부도 일부 가닥이 나오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피고인 5명에 더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까지 모두 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이 일부 겹치는 만큼 병합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재판들에서도 일부 가닥이 나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햄버거 회동 참석자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서 심리하겠다고 밝혔고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재판은 우선 김용현 전 장관 재판과 분리해서 진행하다가 추후에 병합해서 보면 어떨까 싶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특히 핵심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결국에는 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까지 내란 재판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와 관련해 내일 관계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경찰이 업체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서 조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시공사와 고위험 교량 건설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 추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고속도로 잔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 충격으로 집이 흔들리진 않았는지 가스가 새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며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그제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지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상판 구조물 걷어와 파란 장비가 순식간에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서진 구조물 잔해가 사고 지점 아래로 떨어지며 주변 통행이 통제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다시 붕괴 사고가 나거나 교량 위에 얹혀있는 장비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 관계 당국은 어느 정도 사고 원인을 조사할 때까지 위험성을 점검하면서 현장을 보존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사고 원인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도 사고 조사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 현대 엔지니어링 등 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오늘도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뿐 아니라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공사 계획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며 시공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상판 구조물 걷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또 사고 구간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건설 현장과 고위험 교량 공사 현장에 대해 내일부터 3주 동안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성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2달가량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는 경찰과 국가수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인데 일단 1,000명 이상 정도로 추정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이 추가 파병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추가 파병 인원수는 계속 확인 중으로 최소 1,000명 이상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한 달가량 소강 국면을 지나 2월 첫 주부터 크루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Включав в себе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Але до цього весь цей час, довгий час після того, як була розбита їх бригада, 4 тисячі людей, весь цей час вони не використовували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북한은 지난해 10월 11,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습니다. 훈련 기간을 거쳐 대부분 서부 크루스크 전선에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사상자가 4,000명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피해에도 북한군 추가 파병이 감행된 건 트럼프식 종전 로드맵이 속도를 내면서 크루스크 탈환이 시급한 러시아와 더 큰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북한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 전사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도 북한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은 북한의 내부 상황과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조기현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죄클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죠.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중도 보수라는 말도 증거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좌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2년 구형은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과도하죠. 이건 본인이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되게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도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약간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갖고서 공민권 제한, 피선거권, 선거권 제한 10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2년씩이나 구형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정치 노선이 좌클릭도 우클릭도 아닌 좌클릭이라며 고시원 동기인 본인도 모른다고 하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선고 결과가 다음 달 26일에 나오잖아요.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왔던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두 분 모두 변호사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상대적으로 적죠. 재판 진행 경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뭐 공소장 변경 요구를 재판부가 먼저 요구를 했잖아요. 변경 신청을 하라고. 만약에 무죄를 해당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내릴 요량이라면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진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 안다 뭐 골프 쳤는지 여부와 관련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보여지고 백현동 사건은 정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뭐 협박이냐 압박이냐 이런 얘기를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분명히 직무유기로 하겠다라고 협박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협박으로 들렸든 압박으로 들렸든 그것이 관심사항이 아니고 직무유기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허위사실 공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공소사실 모두 다 무죄로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팩트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대표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 속 터진다, 열불이 난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고 결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예상하고 있죠? 네, 뭐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두 부분 다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1심에서도 이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어떤 표현 그리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표현이 주관적 인식과 기억이 문제인데 이것을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다수의 법조인들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다소 그 의사 표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근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에 대해서 그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걸로 판단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의 교유행위로 보고 유죄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무리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토부의 협박 부분도 주관적 인식입니다. 협박의 의미를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는 정도의 어떤 사실을 적시할 정도에 이른 정도로 판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사실에 대해서 전체적 대화의 맥락상 다소 과장이 있거나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게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부가 1년 동안 2014년 1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매각 절차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냈다는 사실은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을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관련된 보고를 받으며 압박을 느꼈던 거고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감에서 그거를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것을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바로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방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또 뭐 방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제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렵다고 보시겠죠. 왜냐하면 1심에서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아까 정성호 의원님 이런 사례 본 적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허경 씨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허경영 씨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고 이병철 회장의 뭐 양아들이라 그랬나요? 그리고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 이 허위사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속아 넘어갈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2년에 집행이 3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구형하는 것은 검찰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유사 사례에 비춰서 맞춘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을 처음 봤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사실은 국토부 공무원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간접 증언 한 사람 빼놓고 전부 다 이재명 대표께 불리한 증언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뭔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의무로 만들어 놓고 안 하면은 직무유기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앞에 적시했기 때문에 본인 이후에 압박인지 협박인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사실을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가 나온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연결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거짓말한 부분은 안다 모른다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고 실제 안 시점이다. 예를 들면 이분은 시장 시절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도지사 시절에 안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 시점에 대해서 허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모든 재판이 멈춘다라면서 방어권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법조항 해석 때문이겠죠.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헌법 84조와 또 공직선거법 266조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지금 방어권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유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론에 대해서는 헌법학자의 다수가 재판도 중지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설이라고 하죠.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의미하고 공소 유지라는 것은 재판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새롭게 내란 외환죄를 가지고 소추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기미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예, 소추의 의미를 놓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에게 유리한 대로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추의 의미는 또 헌법의 이 취지가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국가의 대외적인 대표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내란이나 외환의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맞다는 취지에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추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소된 재판도 중지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를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가 84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학자의 다수가 재판도 중지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반박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짧게 저 듣겠습니다. 부분을 좀 이게 법률가로서 저 부분이 이의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게, 예를 들면 저기 특권 조항이거든요. 특권 조항은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저게 소추란 단어가 갖는 의미 갖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문헌적 해석을 입법 취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법 취지라는 것은 문헌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보충할 때 입법 취지를 쓰는 것이지. 저 부분 저희가 탄핵, 소추, 탄핵 심판 나눠 쓰죠. 그다음 형사, 소추, 형사 재판 나눠 씁니다. 법 체계에서. 그러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저 소추가 소하고 추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사건을 갖다가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이어지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기존에 이어지고 있던 재판마저 중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에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 나와가지고 당선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이 만약에 당선 무효이 나오면 대통령 자격을 잃는 거죠.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소추와 면을 볼 때 재판은 분리되는 의미다. 법률적으로다가는 이게 법원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고, 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대법원의 재판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여부,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법률적인 측면까지 이게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해석의 범위를 넘었다. 예,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는 것이라는 윤 위원장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윤 대통령이 만든 인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이 어제 출간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두 사람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만든 인형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당시 탄핵 찬성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놓기.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엄을 옹호한 당이 아닌 계엄을 막은 당으로 남았어야 한다며. 이 대표는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라면 계엄을 포함해 뭐든 할 거라는 책 속 문구가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우리 지지자분들은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로 생각하니까 결국 이재명을 꺾을 사람은 바로 당신 한동훈 아니냐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장기는요. 그냥 상대방 비판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길을 가겠구나.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책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한 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의 일상 계엄 가능성은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때 아닌 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민주당 반발은 예상했을 텐데 책 내용에 왜 이런 내용을 담았을까요? 당연히 야권 압도적 1위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의 대척점에 선 보수의 대표자로서 한동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그게 뭐 일상적 계엄, 이제 계엄을 언급하면서 또 위험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만한 역량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그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이미지 하나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뿐이다. 이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임명을 됐을 때만 해도 한동훈의 어떤 역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위기를 극복해주고 총선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고 민주당의 우려도 있었지만 그 한계가 드러나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대통령의 경로 얘기에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들고 나왔던 카드가 2조 심판론.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국면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 한계를 가지고 대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전혀 이제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거고 역시 한동훈의 이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계엄과 관련된 어떤 언급을 하더라도 지금의 보수의 대표 주자로 서는 데는 한계가 명확할 것으로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계에 다시 들어오면 한 전 대표 나한테 죽는다라는 격한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인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렸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형인지 AI인지 AGI인지는 모르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평가를 박하게 한 건데 조금 더 그 수위 조절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당내 왜냐하면 저희가 2016, 17년도에 비춰볼 때 지금 보수개멸 상태를 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수개멸 상태를 면하고 지금 다 단합해야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더라도 이길지 말지 이런 상황인데 각자 스스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전에 2016, 17년도처럼 사실상 심리적도 분당 섹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수위를 조금 더 아름답고 이쁘게 공격하는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사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민심을 한동훈 대표가 파고든 거예요. 저는 이미 성공했다고 보는 게 저는 한동훈 대표 저런 워딩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미 그러면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반응과 계속 그 주고받는
이런 정치적인 서로 간의 키워주기가 되는 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수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다시금 본인의 어떤 그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수에 말려들었다고 해석하셨는데 반박 있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정도 반응을 해주면 적정한 것 같고 앞으로도 뭐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식으로 다시 복귀 이후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인데 굳이 아마 이후에는 세세히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계엄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지금 국면이 또 그 계엄을 이렇게 쉽게 꺼내면서 상대방 이 경쟁자를 공격할 상황입니까? 이거는 대선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정도의 반응인 거지 한동훈 대표를 계속 의식하고 모든 발언과 어떤 비판의 반응을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복귀에 대한 여야 견제구를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정상화 대 명태탕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명 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죠.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조금 전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당에서는 명태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가지고 명태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재탕 3탕 끓인 명태탕은 맹탕이 될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헛발질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 공작 그만하십시오. 네, 명태균 특검법 통과 예상된 결과인 거죠, 일단은? 그렇죠. 182명의 의원들께서 찬성하셨는데 어쨌든 재결까지 간다는 아마 절차적 예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결하게 되면 과연 3분의 2 이상의 그 의원들이 찬성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 것이죠. 김상욱 의원만 여당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원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가 민주당의 당헌 당규도 아니고 황금폰이 민주당의 헌법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정치적인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부분 공당으로서 적합한지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은 조금 일찍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 지금 펼쳐질 상황에서 각자의 대립되는 주자인 여당과 야당이 뛰어드는 선거전인데 여기서 야당이 여당을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게 관련된 의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언급된 의원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의원들 다 수사한다는 것인데 야당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한다. 이런 꼴인 특검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검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 지켜본 연후에 보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거부권 도돌이표의 전국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명태균 관련 의혹에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야권에 대한 수사라고 말씀하셨지만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수사가 될 수가 없고요.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 물증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공천 개입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거 아닙니까? 4달 동안 아무런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가 일부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된 후원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지만 이게 이 명백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일지에 대한 여전한 의문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지금까지 보여온 거를 봤을 때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고 예. 그러면 특검의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시장 또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 꼬리표를 물고 대선 국면에서 더 이제 공방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털고 가면 될 일입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시간을 끌면서 대선을 그냥 치르겠다는 다른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여권 인사들의 의혹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민주당이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합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한정 씨 이름이 거론된 녹취인데요.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촌에서 올라온 놈,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의미하는 것 같죠. 네, 명태균 씨하고 패물된 김영선 전 의원이 서울시장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창피하니까 사람을 하나 보내서 먼지떨이를 떨어내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의원에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는 명 씨의 주장입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녹취록은 결국 명태균이 오세훈 캠프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났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했다는 점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명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 명태균 씨 스스로 말에 의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역할을 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기 때문에 걔를 쫓아냅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위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위법행위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 입을 막아야지 오히려 쫓아냅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김한정 씨가 다른 매체하고 한 그 인터뷰를 보더라도 명태균 씨는 사실 계속 김종인 씨의 이름을 팔았어요. 김한정 씨에도. 김종인 씨가 기다린다라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뭐 밥값도 주고 여론조사 비용도 줬다는 겁니다. 오세훈 씨와 관련됐다는 주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명태균 씨가 이 사건 초창기에 기억을 해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이 왜 서울시장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내용들을 다 비춰보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에 의한 녹취고 저 녹취가 글쎄요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녹취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관련자 녹취를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 거는 뭐 살라미 전술 같은 그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뭐 공개된 녹취가 다일 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어떤 다른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불확실한 해명을 할 것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됐기 때문에 갖고 있는 녹취록 중에도 이제 그 시점에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명태균의 항공폰 뭐 민주당 이 관련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까지는 저는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확인된 사실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등을 만난 사실이 있고 서울시장 선거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사실, 김한정 씨가 이 비공표 여론조사 관련한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은 사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과연 명태균 씨에게 이런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그 관련 비용을 김한정 후원회장을 통해서 대납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명태균 씨의 허언이라든가 정치 브로커로서의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로 이렇게 치부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게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에서도 초기에 국민의힘 측은 전부 허언이고 망상 환자라고 비판을 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녹취록이 다시 다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위원장인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된 녹취록 내지 명태균 씨의 구체적인 진술로서 지금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말고 수사에 철저히 임하든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좀 겸허하고 겸손하게 가는 것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을 좀 감당하는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해명을 했어요. 이 지금 예를 들면 그 오세훈 시장이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적 사실관계를 들어서 공격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이 뭐 방송에 나와서 해명한 부분과 배치되는 듯한 정황적 증거를 들이대고 해명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뉴스거리가 이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고 명태균 씨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저게 양립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쳐요. 그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이 안 받아봤다는 거잖아요. 또 그걸 부탁하지도 않았던 것이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 씨가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책상 위에 와 있더라. 아니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당사자들이 부인하지 않는데 왜 자꾸만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사실은 국내심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인데 어느 정도껏 해야죠. 정치적 공세도 객관적인 증거를 쌓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무작정 똑같은 말로 계속 공격을 한다 그러면 공당에서나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 오세훈 시장 쪽의 반박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또 다른 녹취를 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계엄 이후에 녹음된 거라는 거죠. 정확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와의 대화였는지까지는 이제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그냥 김 여사의 육성만 나왔고 예, 이걸 누가 듣고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의 계기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11월 달에 걷잡을 정도로 확대되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 관련된 USB가 조선일보 측에 전달이 됐던 거고 그것을 알았던 김건희 여사의 대화 녹취록이 지금 공개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후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에서 이 부분도 좀 분명히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봉식 서울청장은 당시 비상계엄 직전에 안가 모임에서 대통령이 설명했던 비상계엄의 사유 중에 개인적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과연 비상계엄을 개인적 사유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뭘까? 또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전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응답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네. 국정원장이 사인에 불과한 대통령 영부인과 어떤 문자 메시지를 그 시점에 주고받았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격적 발언 의미를 넘어서 이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녹취에서 비상계엄의 계기를 엿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반박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거는 글쎄요, 뭐 뜬금없는 분석을 하신 건데 뭐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결합돼서 그렇게 추측을 하신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 녹취만 갖고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조선일보는. 그런데 그 외 배경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알아야지만 저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취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라는 게 이제 이번 보도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녹취를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 녹취를 갖고 나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다라든지 그 배경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행간이 예를 들면 저 녹취가 짜집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행간이 없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후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제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관련돼서는 이미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제 바뀐 전화번호입니다라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 그 자체를 보냈고 이 두 가지의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해명이 이미 돼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변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다움을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구인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마흔여 건 같은 경우는 권한쟁의 자체가 국회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건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을 내렸다는 것은 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긴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0조, 23조에 의하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든 다른 결정이든 결정에 참여하는 의제를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종국 결정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8인 체제로 결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새롭게 임명된 그가 재판부에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갱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오늘 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마은혁 재판관이 오늘 결정에 의해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결정할 것을 예정하고 오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연되면서 여야의 입장이 예전과는 180도 달라질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임명 시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논란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물론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겠지만 어쨌든 지난 이 한 번 변론을 한 이후에 종결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재개해서 바로 종결을 했는데 그게 2월 10일이에요. 10일 날 종결을 했는데 그때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흠결 보완할 수 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걸리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2월 14일 날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저런 결정이 나왔는데 그 결정문을 가만히 보시면 별개의 의견이 있어요. 별개의 의견의 세 분의 경우에는 이거 별도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요. 그런데 2월 14일 날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치유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변론 종결 전에 치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변론 종결 이후에 치유되는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법조항은 따다가 쓰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건 법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민사소송법을 다 준용하려면 다 준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이제 약간의 법률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왔고 만약에 기각이 돼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법률적 다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요. 어떤 다른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이제 권한대행의 책무가 한덕수 총리에게로 가는 것 이상의 다른 법률적 의미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기각이 된다는 것은 임명하지 않더라도 탄핵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 달가량 앞선 봄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내일 오후엔 또다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일절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리고 영동에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은 봄처럼 무척 포근한데요. 기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예년 기온보다 1.6도나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4.2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6도가량 높은 3월 하순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온이 한 달가량 앞선 건데요. 기온이 크게 오른 건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커서 서울은 일교차가 15도, 일부 내륙에서는 무려 20도 안팎으로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2도로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고 주말과 휴일에도 이 같은 큰 일교차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강한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당분간은 급격한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제와 달리 오늘 공기는 맑아 보이는데요. 내일 오후엔 스모그가 또 유입된다고요?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대체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중국발 스모그가 또 한 차례 유입될 걸로 예보됐는데요. 이로 인해 내일 오후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며 공기가 탁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미세먼지의 공습은 주말인 모레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3일절 연휴 날씨도 궁금한데요.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영동에는 폭설까지 예상된다고요? 네, 연휴 동안 한반도 남쪽에는 따뜻한 고기압이, 북쪽에는 차가운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이 사이로 저기압이 지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비는 3일절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내리기 시작해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수는 2일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강수량은 예보되지 않았지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강수량이 다소 많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쪽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동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2일 오후부터 영동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는 연휴가 끝난 4일과 5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최대 5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또 해안과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여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과 지연도 우려됩니다. 연휴 기간 많은 비와 강풍, 폭설이 예고된 만큼 월동 장비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 가운데 119명이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 가운데 해외로 출국한 112명은 외교부와 해외 공관을 거쳐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내 거주하는 7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김포공항 근처 서울 방화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3개 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은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광주에서 흉기 습격을 한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고 경찰관이 다친 사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피의자는 총상으로 인한 장기 내부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규정과 달리 총격이 이 피의자 상반신을 향해 이뤄진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의자를 경찰이 막아서며 격렬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은 얼굴을 다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에 이어 실탄을 3발 쐈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근데 우수수수수네.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상반신에 총상을 입은 피의자는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숨진 피의자를 부검했더니 사망 원인은 총상으로 인한 내부장기 과다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실탄은 3발 쐈지만 한 발은 빗나갔고 나머지 2발은 각각 옆구리를 관통하거나 장기에 박혔습니다. 수사 핵심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부터 사격하기까지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흉기로 공격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 총기 사용 자체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과 달리 피의자가 상반신에 총을 맞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정확히 떼탭을 겨냥하면 떼탭을 맞을 건데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떼탭을 겨냥했다 하더라도 반대로 오발성이 맞을 수 있잖아요. 경찰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겼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제주에 있는 사찰 납골당에서 유골함이 사라졌습니다. 밤사이 도둑이 들어서 훔쳐간 건데요. 놀랍게도 유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4일 새벽 1시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2명이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어디론가 걸어가는데요. 자, 화면 위쪽에 불상이 보이죠? 제주에 있는 사찰 납골당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2 남성 쪼그려 앉아서 유골함을 살피더니 큰 가방에 담아서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자, 사라진 유골함은 모두 6개, 범인은 4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훔친 유골함을 사찰과 5km 떨어진 야산에 숨긴 뒤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범행 전 사찰을 미리 답사까지 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찰 측에 훔친 유골함 영상을 보내면서 되찾고 싶으면 200만 달러를 보내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우리 돈으로 28억 원 정도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영상에 나온 장소를 역추적해서 유골함 수색에 나섰고요. 사흘 동안 산 이곳저곳을 삽으로 파헤치며 찾은 결과 다행히 유골함 6개를 모두 발견했습니다. 자, 경찰은 현재 중국인 2명을 특수절도와 유골 영득 혐의로 쫓고 있습니다. 이미 캄보디아로 출국한 상태라서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인터폴에 수배 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자, 한 여성이 이 얇은 종이로 접시 바닥을 긁어서 흰 가루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장면, 상상하시는 대로 유흥업소에서 일명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을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자, 경찰이 최근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이 케타민을 포함해서 마약을 판 일당을 붙잡았는데요. 잡고 보니 대부분 베트남 국적이었습니다. 같은 국가 출신들끼리 점조직을 만들어서 마약을 거래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마약을 유통해 왔는지 윤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흰색 가루를 한쪽으로 모읍니다.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투약하는 겁니다. 경찰이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공급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화 예약제로 운영하고 마약 투약을 원하는 경우 비밀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통책과 투약자 등 피의자 41명 가운데 34명이 베트남 국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국가 출신이니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노려 점조직 형태로 마약류를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이나 관광, 유학비자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생활비 충당이나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범죄에 발을 딛게 되는데 반드시 경찰에 검거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경찰은 케타민 207g과 엑스터시 1246정 등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6,440만 원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또 유통책과 투약자 등 4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자국인 베트남으로 달아난 국내 총책 25살 여성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누워서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는 호화 요트가 떠다니고 하늘에서는 돈벼락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별다른 코멘트 없이 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진짜가 아닌 인공지능 AI가 만든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이곳을 고급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밝혔다가 국제사회 비난을 받았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영상을 올린 겁니다. 자, 트럼프는 가자지구 휴양지 구상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갈까요?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허가 된 가자지구 통로를 지나자 고층 빌딩과 야자수가 펼쳐진 환한 해변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염난 댄서와 춤을 추는가 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수영복 차림으로 칵테일을 즐기는 모습도 나옵니다. 곳곳에 황금으로 만든 트럼프 동상도 보이고 머스크로 보이는 인물은 아이들에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합니다. AI로 제작된 트럼프 가자 리조트 영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기괴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 video is bizarre, some would say outright offensive. A 30-second AI-generated clip shared.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마스를 비롯한 주민들이 수치스러운 영상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قاعد بيحكي الكلام هذا وقلنا له ترحل من ارضك هل بكون مبسوط من ترامب وغيره او اجانب هل بكون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자지구를 장악해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고급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인종청소 구상이나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쏟아지자 지난 20일 주민 퇴거 계획이 없다며 중동 특사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이 예상되는 AI 합성 영상을 트럼프가 직접 공유했다는 점에서 가자지구 휴양지 구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수감 중인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권 주도로 명태균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8인 체제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이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일단은 9인 체제가 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예상했던 선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일단은 뭐 국회에서 헌법에 부여된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잖아요. 그래서 선출을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이제 완전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현재 구성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근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임명해야 한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을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이제 즉각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서 의견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법률에 따라서 추천해야 됐는데 그 법률을 이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어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문으로 밝혔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목 3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당이 추천한 분도 한 분 포함되어 있고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줄곧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신 것처럼 강조를 해왔는데 이 주장이 결국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뭐 3명이잖아요. 국회 몫이 3명인데 원칙적으로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1명은 합의에 의해서 뭐 어느 쪽에서 임명할 건지 이제 그렇게 정해도록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사실은 왜 이게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했냐면 이 1명 몫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1명에 대해서 누가 임명할 것이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의견 정도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1명 자체는 이제 마은혁 후보가 되겠죠.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걸 무시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고 근거를 내세웠지만 일단 3명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뭐 어떻든 간에 뭐 협의해서 통과 안 되고 민주당의 어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했다 하더라도 의결을 하면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의결이 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됐네 안 됐네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뭐 만장일치라고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권한쟁의를 청구하는 과정에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통일된 의견을 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국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국회의 어떤 의사 형성이랄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전원의 동의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자체는 국회의 권한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의 전체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의결을 있어야만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권한대행식 이제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뭐 헌재는 우원식 의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 권한으로서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권한쟁의 심판은 어떤 권리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형성된 권한을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이것은 충분히 심판 청구할 자격이 갖추어진다. 그래서 적법한 신청이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의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측의 우원식 의장의 말을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명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건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그 명령은 또 각하를 시켰거든요.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이제 법적 지위 확인을 했는데 이건 사실은 헌재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헌재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뭐 민사재판에서는 어떤 법적 지위를 확인한다랄지 이런 확인의 소송은 하는데 이제 헌재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단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어떤 법적 지위랄지 어떤 법리적 어떤 형성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는 각하를 한 거죠. 즉시 임명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헌재에 없고 또 그렇다면 뭐 법적 기한 같은 것도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헌이 나면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즉시 따르는 게 맞죠. 근데 이전에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유헌이랄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뭐 법을 바꾸라는 그렇죠. 명령이 있어도 법을 바꾸라고 해서 언제까지 바꾸라 이렇게 헌재에서 결정을 해도 사실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이걸 즉시 임명하느냐 아니면 뭐 시간을 두고 임명하느냐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탄핵소 추가 돼서 이미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결정도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 그걸 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지 여부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다. 돌아오면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을 넘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기다릴 것이다. 뭐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그때까지 시간을 좀 벌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좀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오늘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에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다며 이 최대행을 압박을 했습니다. 각자의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네. 지금 이제 여야 입장을 들어봤는데 최대행 측에서는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판결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고심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제 결정문 자체는 오늘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문 받아보고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섣불리 임명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의 뉘앙스를 보면 바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좀 생각해 보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즉각적 임명하기는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할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무한정으로 임명하지 않고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느냐, 총리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제 탄핵 소추 결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예. 만약에 뭐 그 결과가 뭐 기각이 아니고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당연히 시간의 문제지 임명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어차피 뭐 헌재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요. 단심제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은혁 후보자까지 이제 합류를 하게 됐을 때 이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YTN에 와서 한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일단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재판관에 임명이 되면 9명의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22조에 의하면 네. 당연히 9명이 다 탄핵 심판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일단 변론 종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 재판관은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다시 변론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공판 절차 갱신이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늦어지지는 않고 1주에서 한 2주 정도. 왜냐하면 뭐 헌법재판소가 뭐 재판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잖아요. 뭐 예. 화요일 날 목요일 이렇게 잡으니까 한두 번 정도 하면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심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공판 절차 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간 변수는 대통령 측에서 간이 공판 절차 갱신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을 다 들어봐야 한다랄지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늦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근데 실질적으로 법에는 9명이 다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예. 또 23조에 보면 참여하지 않는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규정을 해석하면 심리에 참여 않고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예.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평일을 걸쳐서 마은혁 재판관을 과연 합리하게 할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이 상태의 8인 체제로서 결론을 내릴 것인지 아마 그 부분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걸 미리 얘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오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것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의견을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 임명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을 때 그냥 8인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9인 체제로 재판을 또 진행을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예, 이렇게 아직 헌재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입장을 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네, 헌재가 거대 야당의 정치 세력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자 꼼수이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그럼 만약에 9명 체제로 심판이 인용된다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 좀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굉장히 이제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 이제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재판관에 임명이 돼서 전체적으로 합류가 하게 되면 이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합류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은 한 30% 이상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때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잖아요. 여당이랄지 보수층에서는. 예.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합류하게 되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까지만 드릴게요. 이 주제에 대해서 8인, 9인 중에 어느 정도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무게를 좀 실어 보시나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9인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칙이냐 예외냐니까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평의하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를 바꿔서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등의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 필요하다고 보세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거에 정치적인 어떠한 명분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이 첫째가 보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는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한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특검.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데 뭐 봐주기 수사를 한다랄지 뭔가 영향을 받아서 뭔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수사가 미진한다거나 공정성이 없다거나 수사가 안 이루어진 게 특검을 하는 게 원칙이고 특검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창원에서 수사를 했고 중앙지검에서 지금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켜보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정략적으로 보면 이제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이 명태균 특검법에는 이해가 좀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지난 총선, 대선, 보궐선거, 지방선거 관련돼서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거거든요. 다. 명태균 씨는 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부부와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수사 자체는 사실은 언론 브리핑을 오지 않죠. 근데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수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랄지 홍준표 시장 이런 대권 잠룡들이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특검법 자체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든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특검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밀고 가는 것이 대선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떻든 아무런 문제가 없든 이걸 특검법이 시행하게 되면 이제 여당에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부결당론을 정해서 오늘 이제 반대를 했고, 근데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면서 공은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간 거잖아요. 지금 제2요구권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100% 제2요구권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2요구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에 가면 재의결할 때도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까지 명태균 씨 관련 녹취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지금 뭐 특검법이 거부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계속될 테고요. 그럼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녹취록들이요? 녹취들이요. 이 녹취록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서로 이야기만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돈이 오갔는지랄지 법률적으로 사실은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이면 공무원이 공천에 개입하면 지금 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명태균이가 계속 누굴 만났다, 누구하고 밥을 먹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통화를 했다, 녹취록이 있다, 문자가 있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실질적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거 약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물론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돼 있지만 뭔가 선거 개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뭔 대가가 오고 왔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 자체가 그냥 뭐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위원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여론조사가 뭔가 조작이 됐고 이게 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쓰였다랄지 아니면 조작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다랄지 그러면 이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되는데 명태균 씨는 주로 하는 게 일단 처음에 뭐 최근에 뭐 누구하고 밥 먹었다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 먼저 하고 식당 있잖아요.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천과 관련된 뭐 딜 이런 것들은 강혜경 씨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육성이 녹음된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과연 명태균하고 어떤 딜을 했고 무슨 관계냐 이런 것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결국 명 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치권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제 접촉을 했고 그것을 이제 이용을 했고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시도했다는 건데 그러면 검찰 조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명태균과 관련돼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자체는 특히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윤 대통령의 녹취가 있잖아요. 그 녹취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김영선 의원이 또 김건희 여사 나는 뭐 문자 메시지, 통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윤 대통령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새롭게 공개된 녹취 중에는 김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 이런 녹취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와 통화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계엄 이후에 녹음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뭐 공천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녹취를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경악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저 내용 자체는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봐야 하는데 아마 이제 조선일보에서 뭔가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뭐 USB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와의 뭐 통화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라는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민주당 측 주장인데 또 뭐 이걸 뭐 전달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만약 이것을 조선일보에서 이걸 제대로 오픈을 해버리면 공개를 해버리면 너무 치명적인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절대 오픈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통화하면 다 모든 게 녹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녹음한 사람들이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좀 자중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거 여과 없이 얘기를 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얘기해버리면 일반인들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어떤 대화 자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기준이 다르거든요. 판단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윤 대통령이 됐건 김건희 여사가 됐던 여론에는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이
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측 반박을 전해드리면 녹취 파일, 명태균 씨 관련 녹취 파일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한 적도 없고 이 같은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긴 적도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박의 입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또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대통령실에 넘긴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것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녹취록이 내용이 어디까지 얼마냐죠. 그렇게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소식까지 짚어봤는데요. 김광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업체가 유럽을 시작으로 캐즘을 극복하겠다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저렴한 소형차, 이 소비자 요구에 맞춘 목적 기반 차량 등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인데요. 새로운 전기차가 첫 선을 보인 스페인 현장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타라고나. 기아가 이곳에서 새 전기차를 공개하며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을 녹이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한국과 유럽에 출시되는 전기차 세단은 최대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효율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을 겨냥했습니다. 내년 출시 목표인 소형 전기차는 더 작고 저렴한 차를 선호하는 유럽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전작보다 낮춘 3만 달러대 판매가로 저가 전기차 전쟁을 선포한 테슬라, 폭스바겐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With this aggressive pricing strategy, we will complete a full lineup of accessible EVs that combines excellent product features with innovative technology. 최대 9명이 탈 수 있는 좌석이 큰 물건도 들어가는 짐칸으로 변신합니다.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목적 기반 차량, PBV 전기차입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교통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구조 변경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완성차 업체가 직접 맞춤 생산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움트는 중국과 보조금 감소가 예상되는 미국 대신 제2의 전기차 시장, 유럽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을 예를 들자면 그 30년도에 이제 830만 대 시장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는 속도에 대한 2, 3년의 지연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분명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벽을 넘기 위해 이곳 유럽에서 시작된 다양한 시도가 우리나라를 자동차 강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YTN 박견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을 앞서갔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환절기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청주 2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 1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